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네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와 권혁중 경제평론가, 헤렌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월요일 개장 전도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엄중하게 오늘 또 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동 위기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중동 위기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체적으로 주말 사이에 공격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공격을 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현재 어떤 상황인 건지 또 이와 관련된 글로벌 경제 변동성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투자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지 권혁중 평론가께서 좀 자세히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는 참 변수를 싫어합니다. 최근에 이제 변수가 좀 많았었죠. 첫 번째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물 나왔던 거. 물론 나스닥 시장이 좀 미세하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변수라고 뽑는다 그러면 역시나 중동 정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중동 지역에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란의 보복 공격 임박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에 대해서 물 챙겨놔라, 음식 챙겨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지금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군함을 급파할 정도로 지금 전쟁이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더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거는 각국 나라들이 이제는 자국 국민들에 대해서 철수 권고를 지금 내리고 있다라는 거겠죠. 전쟁이 임박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외교부도요. 레바논, 이스라엘 조속한 출국 강력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곧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와 관련돼서 이제 경제계나 아니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미 예상됐다시피 에너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관련돼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특히 정유회사가 또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관심 종목들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금시장에 대한 이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을 갖거든요. 금과 사실 금수요가 증가된다 그러면 원자재 시장도 사실 동시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금과 포스코홀딩스는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원자재에 대해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동안 가왔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무역과 물류 차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수에즈 운하가 같은 이런 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수에즈 운하 아시겠지만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거든요. 홍해 쪽에서 이제는 물류 차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물류 회사에 대한 관심들 대체 물류 사이클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갖게 돼서 흥하형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관련돼서 이제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데 물론 너무 많이 올라서 상승 피로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이렇게 관심 가져볼 만하고 네 번째로 국방비 증가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올림픽, 총, 칼, 화살 우리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산조에서 IR 했을 때 야, 우리나라 이런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IR 한다 이런 확실히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사실상 우리 방산조 좀 이따 이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K9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관심들이 더 높아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중동 리스크 고조에 따라서 주목해 볼 만한 섹터와 종목들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 중동 리스크 고조 그리고 지금 아래 공포가 드리웠다 이렇게 좀 시장이 마음 편치 않은 소식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중동 리스크까지 계속해서 좀 더 불거진다면 투자자분들이 주목해 보실 만한 섹터와 종목 어떤 쪽 보세요? 저도 이제 앞에서 말씀해주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관되어 있는 쪽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일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산업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더라도 이제 산업적으로 성장이 계속 나오는 쪽으로 관심을 아마 가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대표적인 방산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쪽도 있겠지만 전쟁 관련주로 이전부터 움직였던 거는 휴니드, 빅텍, 스페코 이런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고 좀 이제 본업적으로 수주가 잘 나오고 기대감이 있는 쪽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저는 조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산업적인 사이클 자체가 워낙 강하게 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류나 이런 대란들이 나오게 됐을 때 이제 우회를 하게 되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면 또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혜가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는 해운주가 운임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큰 수혜를 받겠지만 이게 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또 공급을 증가시키는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계열로 본다라고 한다면 또 그건 조선주에는 좀 긍정적인 역할로 해줄 거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거 대신에 우리나라 거를 또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쪽에서 대규모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시각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을 잘 내는 산업군들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관되어 있는 쪽은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펀더가 강한 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펀더가 좀 강한 쪽을 보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금요일장에서는 뭐 다 빠지긴 했지만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 우려감이 형성되면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았거든요. 그럼 화장품이라든지 뭐 추후에 오늘 음식료도 얘기해 볼 거지만 실적이 찍혀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좀 하방 압력을 받을까요? 아니면 좀 선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방이야 뭐 비슷하게 받긴 하겠지만 대신에 이제 장점은 되돌림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스프링처럼. 그렇죠. 근데 화장품 쪽은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미국 쪽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야 뭐 수출도 잘 나오고 성장성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진이 나왔을 때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을 지금 같은 성장률로 계속적으로 해줄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건 또 별개의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음식료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음식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필수제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사실상 한번 이제 문화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크게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계속적인 성장이 나올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음식료가 조정이 나왔던 거는 이런 수출 데이터가 상승하는 그 폭보다 주가의 상승폭이 너무 과하게 빨랐기 때문이지 뭐 성장에 대한 기조 자체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음식료는 좀 별개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숫자가 찍힌 건 동일하지만 음식료, 화장품은 좀 세퍼레이트해서 분리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어지는 중동 리스크 고조 관련된 뉴스 저희가 가장 신속하게 빠르게 팔로우 해드릴 테니까요. 한국경제TV와 오늘 장중 내내 함께해 주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출시가 당초 예정보다 3개월 늦춰질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또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늦게 발견된 결함 때문이라는데 와, SK하이닉스 진짜 금요일 날 10% 넘게 급락했잖아요. 이 뉴스 또 오늘 우리 시장에 큰 타격을 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금요일 시장을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도 피크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도 피크라는 생각이 좀 안 들었었고, 근데 뭐 9월달 이번 3분기는 제가 조심하자라고 제가 지난 분기 때보다 말씀을 드렸었기 맞아요. 때문에 이건 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엔비디아 소식을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엔비디아 우리 서학개미 분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잘 나갈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찬양을 하는데 못 나갈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물어뜯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모든 기사 헤드라인들 보면 컨트롤 CV 하는 거 진짜 많거든요. 헤드라인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일단 블랙웰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칩이 하나가 아닙니다. B100, B200 그리고 GB200이라는 제품을 베이스로 시작을 한 제품들인데 이게 모든 게 다 결함이 있는 것처럼 이제 헤드라인에 나오니까 정말 다들 걱정하실 텐데요. B200, B100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슈퍼칩이라 불리는 GB20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다이라 그래요. 이제 분딩 다이 위에다가 G200 두 개를 설치하는 그 제품인데 이거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발견됐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과연 이 프로세스 다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삼성전자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려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면 막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 테스트 과정에서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대량 생산 직전에 이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 모든 문제가 엔비디아가 물론 설계를 잘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이게 TSMC가 꼼꼼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나 이런 불똥 튈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잘 아신 대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원래 신제품 생산 주기를 발매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땡겼어요. 그만큼 이제 스피디하게 이제 AI 시대에 우리가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중간에 좀 엇박이 난 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너무 크게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테스트 과정이고 거쳐갈 수 있는 과정이고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3개월 지연된 거 이거 가지고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HBM3 다음에 HBM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더 이상 이제 다이를 안 만들거든요. 이걸 TSMC한테 맡긴 다음에 그 다이가 만들어지면 그걸 가져와서 위에다 HBM 쌓는 방식인데 TSMC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펑크를 좀 내주면은 이게 좀 애매해질 수 있겠다는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다이부터 HBM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전략을 짜실 때 각각 매력이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게 좋아 저게 좋아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가 좋아요? 그거 따질 시간에 차라리 2개 다 사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다이에 대한 부분도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체크하셔가지고 투자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관련주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시점에서 오늘도 만약에 추가 하방 압력을 받는다면은 계속해서 조금 더 하락을 받을지 아니면은 반등이 나올지 확인한 이후에 좀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오늘장에서 하락이 또 나왔다 그럼 아 정말 박앤세일이구나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이미 박앤세일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일단 지금 오늘 당장 사시는 건 그렇고 제가 분할 매수를 보통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평소 같으면 분할 매수 3번 정도 하십시오 그러는데 지금은 이걸 최대한 5번, 10번 늘리라고 말씀드려요. 최근 이번 분기만큼은 바닥이 언제입니다. 주가 바닥이 언제예요.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거든요. 거짓말쟁이거나 운이 좋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저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애들 계속 매수를 하시되 조금씩 나누셔가지고 뭐 월급 받으실 때마다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10일이나 20일 간격으로 사셔도 되고 가격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3분기는 그냥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겠다. 너무 좋은 기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영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의견이 저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지 예상의 영역에 벗어난 시장이다라는 말로 다시 한번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뭐 추가 하락, 뭐 추가 반등 이런 부분보다는 나올 때마다 저희가 좀 꼼꼼하게 좀 똘똘하게 이용을 잘 해보는 전략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스가 또 나온 만큼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 관련주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관련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방산업계 소식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금융계약 지연으로 진행이 더뎠던 폴란드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방산 계약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계약한 K9 자주포 101호 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세한 상황 하창원 본부장께서 살펴주시겠습니다. 이거 맞나요? 152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이 방산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로 빠르게 이제 금융 지원을 통해서 이제 계약이 체결되고 실질적으로 자금이 움직여지는지가 좀 핵심인데 계약은 나왔지만 이게 이제 법정 자본 한도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사실상 좀 시기가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주를 받은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지연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호재가 호재로서 작용은 하지만 또 약간의 실망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속도가 붙어준다라고 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적인 이런 규제들을 완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런 기대감들을 좀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글로벌 1등, 2등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너무너무 모자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최대 50년까지 정말 초저금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가 없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조금 더 풀어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방산이 조금 더 수출 지역 다변화뿐만 아니라 속도감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결국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유지가 된다면 뭐 사실상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방산 업체들이 조금 더 이제 지역에 대한 다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수주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2차 금융계약 체결 시한이 오늘 11월까지로 좀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과가 나오는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폴란드 정부 자체가 요 이제 제안했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주실까요? 네, 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주 계약적인 부분에서의 이벤트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2차 계약을 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융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뭐 현대로템도 속도감을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겠죠. 게다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 레일 부분이 워낙 안정적인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방산 부분이 그거를 좀 뛰어넘는 부분에서 성장성이 굉장히 좀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증권가에서 후발로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로 평가를 하고 이제 저평가 부분을 상당히 좀 언급했다라는 부분에서 뭐 이 종목과 제가 봤을 때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좀 다크호스로 조금 더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금 다른 종목군들과의 괴리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는 또 중독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좀 아래 공포가 들이온 하락장 속에서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섹터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과 또 음식료 섹터를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음식료 섹터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라면, 음료, 주류, 소스 등 K푸드에 대한 열기는 얼마나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자, 현재 상황, 구체적으로 지금 K푸드의 열풍은 어느 정도인지부터 한번 짚고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광희 대표님. 네, 김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수출량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 때 김치 같은 경우는 발효, 비건 같은 건강식품으로 인식이 되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K 콘텐츠까지 인기가 얻게 되면서 라면 등 K푸드 수출이 늘게 되고 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라면이 수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김치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K푸드 열풍으로 좀 급등을 한 다음에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음식료 업종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외 판매 확대, 즉 Q가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품 가격 인상, 그러니까 P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곡물가 하락 이 세 가지 요건이 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해외 판매 모멘텀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예능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 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품들 노출이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진일의 원 같은 경우에는 BTS 멤버 B가 출연을 했었는데 이때 상향식품이 메인 스폰서로 들어가면서 제품 노출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좀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방영 첫날에 삼양식품 주가가 12만 1,000원이었는데 이 주가가 한 70만 원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서전인의 2가 아이슬란드 편이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한식 요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외국인들이 김치나 소주를 상당히 많이 시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좀 재밌는 모습이 CJ E&M에서 제작을 했는데 김치 스폰서가 비비고가 아니라 대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상의 종가김치가 많이 좀 노출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매출이 전년 대비 한 40%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상 같은 경우에는 김치 수출 브랜드 점유율이 2018년도에 38%에서 2023년도에 53% 정도 기록을 하면서 수출되는 김치 두 개 중에 하나는 종가김치를 좀 수출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도 수출 전용 과일 소주를 출시를 하면서 수출이 좀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UN 식량농업기구에서 7월 식량 가격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6월에 비해서 0.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6월까지는 식량 가격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다가 7월부터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좀 환율이 하락하고 원자재 부담이 좀 감소하면서 식품이나 음식료 업종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큰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하청원 본부장님은 화장품과 음식료를 따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유광희 대표님은 그건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식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가 좋거나 안 좋거나 라면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드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 수출 부분들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 들어서면서 실적 면에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 섹터 관련 이야기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증권사들이 부지런히 리포트들을 발행한 가운데 BNK투자증권은 BH를, 하나증권은 롯데웰푸드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상상인증권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주가는 바닥인데 반등 모멘텀은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신한투자증권은 금호석유의 2개분기 연속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주목했고요.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은 LX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물류가 실적을 유지할 거라면서 목표 주가도 유지,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했고요. 이 밖에 KB증권은 CJ CGV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이 시작될 전망이라면서 신규 커버리지를 개시하고 목표가 7,000원을 내놨습니다. 먼저 BH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BNK투자증권은 오늘 BH에 대해서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 28,000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BH의 지난 2분기 매출액은 4,685억 원, 영업이익은 313억 원으로 각각 컨센서스 대비 13%, 40% 웃도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북미 고객 스마트폰 수요 증가에 디스플레이 FC PCB 매출이 예상보다 더 좋았고요. 차량용 무선 충전 모듈 매출도 946억 원을 기록해서 분기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BH의 다각화된 사업 구조와 성과, 신제품 효과와 시장 점유율 상승 등으로 사업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있고 실적 차별화가 돋보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롯데웰푸드 리포트입니다. 하나증권은 오늘 롯데웰푸드에 대해서 해외 수출 확대가 긍정적이라며 목표 주가를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7.6%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롯데웰푸드의 2분기 매출이 1조 442억 원으로 작년보다 소폭 0.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33억 원으로 같은 기간 30% 넘게 늘어났는데요. 2022년 롯데 제과와 푸드의 합병 이후 인수업체의 유통망을 활용한 롯데 제품 비중을 확대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단행되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국내 빙과 및 제과 부문의 수익성 강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제로 시리즈의 해외 수출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전기차 배터리 3사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배터리 3사 모두 부진한 실적을 연이어 발표를 했죠. 하지만 이들 모두 전기차 캐즘은 일시적이라면서 배터리 산업의 고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스토리 김선영 대표님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전기차 시장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스토리 다 빼놓고요. 그냥 숫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유보금을 그대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배터리 3사들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전기차나 배터리 시장 쪽에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중에 이제 해외 조사 업체들을 쭉 살펴봤는데 올해 1분기에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 규모가 각각 YOY로 전기차는 20.4% 성장했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22%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1분기에 이제 20% 넘는 성장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현실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2017년 이후에 연평균 45%만 50%씩 성장하다가 이게 20%씩 꺾이니까 좀 실망스럽겠다 하시겠지만 정상적으로 돌아와가지고 20% 성장이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괄목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AI 시장도 20%대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많이 꺾여도 오히려 AI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과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해리스가 되면은 그대로 이어지겠죠. 근데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단 한 번도 나는 전기차 시장을 죽일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100% 전기차 불가능하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 트럼프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요.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만 그대로 다뤄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밀렸을 때 좀 길 수 있겠지만 그대로 매수 전략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티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 이렇게 패닉장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선방이 나왔거든요. 부디 진짜 지금이 캐즘 현상이 좀 길어지는 것일 뿐 분명히 성장성이 눈부시게 나올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향후 긍정적인 전망의 의견을 한번 강하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주가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에서 일부 종목이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요. KRX 헬스케어 지수는 최근 한 달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헬스케어, 바이오 종목들 권혁중 평론가님은 현재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다 빠졌을 때 지수 버팀목 역할을 좀 해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헬스바이오, 바이오 헬스케어 중심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많은 분들이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침체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가졌을 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중심으로 크게 뛰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시간 관계상 바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헬스케어 부분, 바이오 쪽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이유가 첫 번째로 금리 인하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수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때문에 매수 심리가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고령화 수혜가 있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이런 어떤 헬스케어 업종에서 매수 심리가 또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미국 대선에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에 대한 사실상 이제 비중 축소가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 리포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리포트는 매수해야 된다, 어떤 리포트는 매도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실상 이제 목표 주가도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비중 축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중 축소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는 헬스케어 쪽으로 관심을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수급의 흐름을 잘 읽어낼 필요가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이제 차트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열풍이 굉장히 거셌는데 일단 거래 대금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가장 많은 세 개 종목이 다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까 이제 잠깐 자료 화면에 나왔었습니다. 거래 대금 1위가 이제 삼청단 제약이었고요. 2위가 이제 알테오젠이었고 3위가 HLB였는데 실제 보면은 주가 상승이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한 달 동안 거래 대금 1위 삼청단 제약이 22%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중심으로 사실 수급이 좀 몰렸다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바이오 헬스케어로 무조건 관심 가져라가 아니라 이제 포트폴리오 중심을 짰을 때 꼭 빼놓지 않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좀 코로나 발발 입원 환자 수 증가 뉴스와 더불어서 뭐 수족구라든지 다른 이제 전염병이 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으면서 금 투자 수요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증시가 불안할 때마다 금을 사들이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현재는 어떤지 금 투자 좀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지 유강희 대표님이 알기 쉽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 가격 상승하면서 ETF에 좀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현물 ETF, AS, KRX ETF 같은 경우가 7월 11일 날 거래량이 92,000주였는데 8월이 금요일 날 거래량이 9배 증가한 83만 주를 기록을 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기간에 좀 급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가능성은 존재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추세 하락은 당분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안전자산이라고 했을 때 현금, 채권, 금을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금의 매력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흥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지를 위해서 금에 대한 수요들이 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금 투자에 대한 수요들을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11월 선거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으면서 지난주에도 금 수요가 몰랐던 것처럼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을 때마다 금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해서 좀 받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 투자를 할 때 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접 투자 방법을 좀 많이 선호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ETF에 투자를 하시는 방법인데 금 ETF에 투자를 하실 때는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뭐 ISA라든지 아니면은 연금 펀드 계좌를 좀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뭐 펀드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금에 투자하기보다는 금을 채굴하는 뭐 금강 기업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을 좀 비교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 간접 투자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금 가격 추이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대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금 이슈까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시각 유튜브, 한국경제TV 유튜브 지금 9,300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9,300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오늘장 얼마나 좀 크게 하방 압력을 받고 출발을 할지 아니면 그래도 좀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일지 여부가 될 텐데 하창원 본부장님께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금요일장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금일장도 사실 시작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1.21%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는 1% 내외로 빠져서 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이게 중요한 게 미국장이 금요일장 대이장에 프리장에 이제 마이너스 1.6의 나스닥 조정들을 좀 선반영했기 때문에 마감장에서 마이너스 2.43으로 끝났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한 0.8% 조정이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선물의 누적 매수량을 좀 최근에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이게 마이너스 1.7조까지 빠졌습니다. 빠질 때는 마이너스 5조까지 순식간에 빠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선물에서의 매도는 3.3조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들어왔고 이제 4월, 6월 달에 미국계로 상당히 많은 8조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기술주가 조정이 나오면 현물에서도 6조 이상의 매도량이 나올 수 있고 이미 하이닉스에서 2조 5천억 이상 나왔죠. 그래서 절반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도 현물에서도 절반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방을 너무 빠르게 예단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고요. 또 미국의 기술주들에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지연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버커셔 해서회에서 애플의 이런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인 것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샤메 법칙 같은 경우도 0.53%로 나왔고요. 이게 이제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이제 개발한 이 사람 자체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말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들로 진행이 될 거고 금일 발표될 만약에 PMI 지수가 나쁘게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방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표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NC라든지 뭐 한국금융지주 같은 종목군들이 그래도 대형주 단에서의 뭔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매수벽이 상당히 약한 상황에서 이런 실적들이 또 약화가 된다고 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용매물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데 금요일장에서 빠졌기 때문에 디플러스 이틀 동안 지난 다음에가 이제 화요일부터 수요일이죠. 그때 아마 반대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받아주지 않거든요. 항상 시장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하셔가지고 시장의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조금 장 초반 변동성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사실 이번 주 길게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예정되어 있거든요. 국내 증시 관련해서 수급적인 변동성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월요일 이슈앤 전략 알차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 권혁준 경제평론가,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